밤이 깊어가는 아폴로도로스 저택. 19살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폴로도로스는 병약한 조카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3월의 어느 날 로마에서 온 파발마에 거친 숨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파발꾼은 창백한 얼굴로 목구멍이 터져라 외쳤다. 원로원에서 카이사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그 한마디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을 때 그의 양자이자 상속자로 지목된 이 청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파발꾼이 건넨 비보를 들은 순간 옥타비우스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고통과 혼란이 교차하는 속에서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서늘하고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운명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는 즉시 로마로 향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던 과거와 달리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카이사르의 암살을 옹호하는 자와 복수를 외치는 자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옥타비우스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산을 관리하며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옥타비우스에게 차갑게 말했다. 어린애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카이사르의 유산은 내게 맡겨라. 그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우스가 단지 유산을 포기하고 평범한 귀족으로 남기를 바랐다. 그러나 옥타비우스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병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카이사르의 피와도 같은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안토니우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카이사르의 상속자는 바로 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이사르의 모든 유산, 즉 로마의 미래에 대한 주권 선언이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카이사르 암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했다. 이 동맹은 불안정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 그의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안토니우스와 함께하는 협력자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로마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19의 청년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2차 삼두정치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그 속은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물리친 후 레피두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사실상 은퇴했다. 이제 로마의 광활한 영토는 동방을 차지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서방을 차지한 옥타비아누스의 두 권력으로 나뉘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 관계였지만 이들의 야심은 이미 서로를 향한 칼끝으로 변해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화려한 동방의 문화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는 로마의 전통과 예법을 무시하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심지어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진정한 상속자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로마에 있는 옥타비아누스의 귀에도 들어왔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하고 동방의 군주가 되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로마 시민들의 보수적인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의 노예이자 로마의 적으로 규정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영광을 버리고 이집트의 여왕에게 무릎 꿇었다고 비난했다.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향한 로마의 증오는 하늘을 찔렀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들의 분노를 자신의 군사적 명분으로 삼았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운명은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부 해안의 악티움에서 결정되었다. 바다에서 펼쳐진 이 거대한 전투는 단순히 두 군대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방의 신비로운 힘과 로마 공화정의 전통,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거인의 야심이 맞붙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뛰어난 장군 아그리파가 지휘하는 함대에 맞섰다. 전투가 한창일 때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작스럽게 전장에서 이탈했다. 안토니우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따라갔다. 이 믿을 수 없는 배신과 도주는 안토니우스 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었다.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무너졌고 패배의 그림자는 이집트까지 쫓아갔다.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로마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빚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투쟁의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왔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내전과 혼란에 지칠 대로 지친 로마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았고 강력한 지도자가 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카이사르처럼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미묘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대신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묘한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기원전 27년 원로원 회의에 나아가 내전이 끝났으니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인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원로원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듯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로마 엘리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원로원은 그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했다. 이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그가 신의 총애를 받는 존재이자 로마의 수호자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의 완벽한 계산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을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모든 실권을 손에 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군대 총사령관 임페라토르로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직접 지휘했고 외곽 속주들의 총독을 겸임하여 군사적 통제권을 장악했다. 또한 그는 민중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종신, 호민관 권한을 부여받아 법률 제정과 민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방식은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가의 모든 핵심 권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우구스투스가 구축한 이 새로운 통치 체제를 원수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겉으로는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였다. 그는 스스로를 제일 시민프린 캡스이라 칭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며 내전으로 무너졌던 로마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실행력은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는 내전으로 피폐해졌던 로마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의 재건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벽돌의 도시였던 로마를 대리석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포로 로마노를 정비하고 새로운 신전, 원형극장, 수도교 등을 건설하여 로마의 도시 경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 감각을 뽐내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황제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가 내전 기간 동안 잃어버린 도덕적 가치와 전통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도덕법을 제정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간통을 엄벌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의 기초를 재건하고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문인과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로마 문학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그의 후원을 받았고, 이들의 작품은 아우구스투스의 영광과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총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로마를 통치하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상비군 체제로 개편하여 국경을 안정시켰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제국의 통치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로마 황제들의 최후가 그러했듯 암살이나 내란이 아닌 자연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후계자 티베리우스가 순조롭게 제위를 계승했고,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의 버금가는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모든 황제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존엄한 칭호가 되었으며, 그의 통치 모델은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냉철한 정치적 감각으로 혼란을 잠재우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설계한 진정한 건축가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신비로운 다니엘의 예언서와 로마 제국의 역사적 사실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지점으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예언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토색하는 자입니다. 이는 세금을 거두는 자를 뜻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제국의 모든 속주에 세금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도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징수를 위해 전 제국의 인구조사 칙령을 내렸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름다운 곳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름다운 땅, 즉 유대 지방에도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예언과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는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을 통해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부분은 아우구스투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황제가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암살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숙적이던 안토니우스처럼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양아버지 카이사르처럼 암살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긴 통치 기간을 마친 후 병에 걸려 서기 14년에 75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라는 표현은 그의 평온한 마지막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통치가 로마 제국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임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그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음을 비유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전쟁이나 정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몰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기원전 55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후에 등장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특정 행적과 최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일치는 성경에 신비로움을 더하는 동시에 역사학자들에게도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